그날 난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됐다. 아니, 비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잔인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밤이면 나란히 누워 잠들던 사람. 그 사람의 수첩 속에 적힌 단 하나의 이름. 미선. 처음엔 불륜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2025년 5월 14일 새벽 4시 32분. 남편이 쓰러졌다. 침대 옆 화장실로 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무너졌다. 잠결에 들린 둔탁한 소리에 깬 난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불을 켜고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갔을 때 남편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여보.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손이 차가웠다. 아니,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었다. 119에 전화를 걸면서 내 손은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구급차가 오는 10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남편의 맥박을 확인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어서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응급실. 새벽의 형광등은 너무 밝고 차가웠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라고 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모른다고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의 얼굴은 온통 선과 관으로 뒤덮여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난 의자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해지길 바라며. 그리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간호사가 잠시 나가서 씻고 오라고 했다. 보호자도 쉬어야 한다고. 그래야 환자도 돌볼 수 있다고. 난 비틀거리며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 끝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부어 있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은 50대 후반의 여자.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남편의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다녀와야 했다. 새벽 6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난 창밖을 봤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밝아오고 있었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내 세상은 새벽 4시 32분에 멈춰버렸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 벗어둔 그대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가방이 보였다. 출근하다 만 가방. 서류 몇 장과 지갑,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남편은 요즘 세상에 드물게 손으로 뭐든 적는 사람이었다. 스마트폰도 쓰긴 했지만 중요한 건 꼭 수첩에 적었다. 약속, 메모, 생각의 조각들. 난 가방을 열었다. 혹시 병원에 알려야 할 게 있을까 싶어서. 가죽 수첩이 나왔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해진 오래된 물건이었다. 몇 년 전부터 쓰던 건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펼쳤다. 앞장엔 메모들. 회사 관련 전화번호, 은행 계좌, 보험 만기일. 그 다음 장엔 병원 예약 일정. 내 생일, 아들 생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월 17일. 미선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선? 누구지? 남편의 글씨였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하지만 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또 있었다. 2024년 6월 17일. 30만 원. 미선. 2023년 6월 17일. 30만 원.
미선. 2022년 6월 17일. 30만 원. 미선. 계속 있었다. 매년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이름. 손이 떨렸다. 뒤로 더 넘겼다.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15년. 매년 6월 17일마다 30만 원씩. 미선이라는 사람에게 총 450만 원. 난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 펼쳤다. 착각이길 바라며. 하지만 글씨는 그대로였다. 미선. 가슴이 먹먹했다. 아니, 화가 났다. 아니, 배신감이 밀려왔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사람. 그 사람이 15년 동안 매년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거잖아. 불륜? 설마. 하지만 아니면 뭐가 있겠어. 매년 같은 날, 같은 금액. 비밀스럽게 손에 쥔 수첩이 뜨겁게 느껴졌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었다.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다. 깨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이름이, 이 수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선. 대체 누구야?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난 수첩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지금은 남편이 중요했다. 다른 건 나중 일이었다. 중환자실 앞. 담당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진료실로 따라 들어갔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뇌출혈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길면 그 이상도. 그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하니까요. 보호자분이 옆에서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숨이 막혔다.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삐, 삐 울리고 있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대답은 없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왔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는 단단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은 회사에 급히 휴가를 냈다며 며칠 있겠다고 했다. 난 고마웠다. 혼자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다녀오며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왔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아빠 수첩 봤어요? 심장이 덜컥했다. 수첩? 왜? 가방에 있던데 혹시 중요한 거 적혀 있나 싶어서요. 병원 쪽에 알려야 할 거라든지. 아, 응. 봤어. 별거 없더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미선이라는 이름을. 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난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다. 미선. 대체 누구길래. 15년 동안. 매년 같은 날. 30만 원씩.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뒤졌다. 미선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럼 옛날 사람인가? 남편이 젊었을 때 만난 사람? 난 남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다.
그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 그럼 혹시 회사 사람? 아니면 친구?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수뇌를 돌고 갔다. 난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미선이가 누구예요? 말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5월 16일 남편이 쓰러진 지 이틀째.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계속 기다려보자고 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 병실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수첩을 맴돌았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날 저녁, 난 다시 집에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미선. 이 이름을 찾아야 했다.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왜냐고? 모르겠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이게 뭔지, 남편이 뭘 숨기고 살았는지. 난 남편의 서재로 갔다. 책장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들, 서류 상자들. 1시간을 뒤진 끝에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1990년대라고 적힌 박스였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다. 남편의 젊은 시절, 군대 사진, 대학교 MT 사진, 회사 신입사원 시절 사진.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어느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단체 사진이었다. 어느 야유회인지 다들 웃고 있는 모습.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 옆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 옆에 여자.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98년 6월. 회사 야유회. 나, 태수형, 미선 형수님. 미선. 심장이 쿵 뛰었다. 형수님?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의 선배 부인이었다는 건가?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태수 형이라는 사람도. 난 사진을 뒤집어 다시 봤다. 1998년 6월. 그럼 지금부터 27년 전이네. 다른 사진들도 뒤졌다. 태수, 미선. 이 두 사람이 나온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회식 자리, 등산 사진, 송년회. 그런데 1999년 이후 사진엔 이 사람들이 없었다. 왜지? 난 남편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다. 태수라는 이름도 없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하지만 이름만으론 찾을 수가 없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그날 밤 난 남편의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 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받은 편지함을 뒤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발견했다. 1999년 6월 18일. 제목 태수 형 연결식. 메일을 열었다. 회사 동료가 보낸 단체 메일이었다. 여러분, 태수 형이 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결식은 6월 19일 오전 10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숨이 막혔다. 교통사고. 1999년 6월 17일. 그 날짜. 수첩에 적힌 그 날짜. 6월 17일. 미선에게. 태수 형의 기일이었다. 그럼 미선 씨는 태수 형의 부인. 그리고 남편은 매년 그날 그 부인에게 돈을 보낸 거였다. 왜? 더 찾아봤다. 메일함을 뒤지고 뒤졌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다. 1999년 7월 초. 남편이 보낸 메일. 제목 레이 태수 형 일. 내용은 짧았다. 형,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형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갔어야 했다고? 무슨 뜻이지? 난 그 메일에 대한 답장을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었다. 5월 20일, 남편이 쓰러진 지 6일째. 의사가 희소식을 전했다. 남편의 뇌파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난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정말요? 그럼 곧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담은 못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계속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익숙한 이야기, 추억 같은 거요. 난 중환자실로 들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대요. 곧 깨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힘내요. 조금만 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다. 기분 탓일까? 아니, 분명 움직였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은 무거웠다. 미선 씨, 태수 형, 남편이 깨어나면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여보, 당신 매년 다른 여자한테 돈 보냈죠? 왜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모르는 척. 하지만 난 이미 알아버렸다. 그리고 더 알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남편의 옛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지금은 부장이 된 가끔 연락하던 사람. 여보세요, 사모님? 아, 그 일 들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태수 씨라고 기억하세요? 태수 형요? 당연히 기억하죠. 사고로 돌아가신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그걸 왜 갑자기?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은데요. 태수 형이 출장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17일이었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출장이요? 네. 지방 거래처 미팅이 있었거든요. 원래 형님 그러니까 사모님 남편분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못 가게 돼서 태수 형 혼자 갔죠.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왜 못 갔는데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태수 형이 혼자 차 몰고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래서 형님이 되게 자책하셨어요. 자기가 같이 갔으면 태수 형이 안 죽었을 거라고. 교대로 운전할 수 있었을 테니까. 숨이 막혔다. 그 후로 형님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몇 년 동안 태수 형수님도 연락이 끊겼고 혹시 그 형수님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사고 이후론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은 죄책감에 살았던 거였다. 자기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그래서 태수 형이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매년 6월 17일마다 기일마다 미선 씨에게 돈을 보낸 거였구나. 속죄의 의미로. 난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다. 남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3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26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눈물이 났다.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조금씩 체온이 돌아오고 있었다. 난 그날부터 매일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창밖에 햇살이 비치네요. 아들이 오늘 전화했어요. 아빠 빨리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우리 집 화초 당신이 물 준 거
아직도 싱싱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도 했다. 여보, 태수 형 이야기 알아요. 당신이 왜 자책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5월 25일. 남편이 쓰러진 지 10일째. 아침 7시 30분. 간호사가 급히 불렀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난 뛰어갔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 눈을 뜨고 있었다. 여보, 나예요, 나. 알아보겠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당신, 네, 나예요. 난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남편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의사가 왔다. 간단한 검사를 했다. 이름, 나이, 날짜.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다. 다행히 기억은 대부분 온전했다. 회복이 빠르네요. 재활치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 복귀 가능합니다. 난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다. 남편은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걷기 연습, 말하기 연습.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난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다.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6월 10일,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남편이 물었다. 당신, 내 수첩 봤어요? 심장이 덜컥했다. 응, 봤어. 그럼 알았겠네. 미선이 누군지. 태수 형수님이시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 내가 태수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창밖을 봤다. 그날 나도 같이 가기로 했었어. 출장. 근데 전날 밤에 회식이 있었거든. 과음을 했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숙취가 너무 심한 거야. 차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어. 그래서 태수 형한테 전화했지. 미안한데 오늘 혼자 갈 수 있냐고. 형은 괜찮다고 했어.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 사고 났다고. 태수 형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다고. 마주오던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같이 갔으면 교대로 운전했으면 형은 안 죽었을 거야. 장례식장에서 미선 형수님을 봤어. 형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았더라고. 태수 형은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갔어. 미선 형수님한테 사과했어. 내 잘못이라고. 근데 형수님은 아니라고 했어.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평생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남편이 나를 봤다. 그래서 매년 기일마다 미선 형수님한테 조금씩 돈을 보냈어. 당신한테 말하면 오해할까봐 숨겼어. 미안해. 난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불륜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난 울컥했다. 당신 참 바보같이 혼자 힘들어했네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다. 우린 그날 오랜만에 제대로 안아줬다. 6월 15일 남편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 난 남편을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그날 저녁, 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미선 씨, 남편은 그 사람에게 26년 동안 돈을 보냈다.
속죄의 의미로. 그럼 미선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컸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남편한테 물어볼 수는 없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 난 다시 수첩을 펼쳤다. 연락처는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그냥 이름과 날짜, 금액만. 어떻게 돈을 보낸 걸까?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지난 10년치를 뒤졌다. 매년 6월 17일 30만 원 출금. 그런데 입금 계좌는 매번 바뀌어 있었다. 아마 미선 씨가 계좌를 바꾼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계좌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계좌 주인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돈을 보낸 계좌예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공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막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검색을 해봤다. 미선, 1999년 교통사고 유가족.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사도 거의 없었다. 몇 개 나오긴 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남편의 옛날 주소로. 서재를 다시 뒤졌다. 먼지 쌓인 서랍장 맨 아래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1990년대 후반에 쓰던 주소록이었다. 펼쳤다. 티읕 항목. 태수형 10-XXXX-XXXX. 주소 서울시 구동 123-45. 주소가 있었다. 하지만 26년 전 주소였다.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가보기로 했다. 6월 16일 남편 몰래 서울행 버스를 탔다.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지하철을 타고 그 동네로 갔다. 오래된 주택가였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곳. 123-45번지를 찾았다. 낡은 3층 빌라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딸랑.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저 혹시 여기 예전에 김태수 씨라고 사셨나요? 김태수? 모르는데요. 저희는 10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혹시 전주인 연락처 아세요? 모릅니다. 문이 닫혔다. 막막했다.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다. 중개사무소 사장에게 물었다. 저기 123-45번지에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옛날 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글쎄요. 그 집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또 막혔다. 난 그 동네를 배회했다. 혹시 옛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오래된 슈퍼, 세탁소, 약국을 다녔다. 약국 약사에게 물었다. 혹시 김태수 씨라고 아세요? 1999년에 이 근처 살았던 분인데요. 약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김태수 혹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네, 맞아요. 아, 그분 안타까웠죠.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그 부인,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오래전에 이사 가셨어요. 연락도 끊겼고, 또 막혔다. 난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바람 쐬러.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난 잠을 못 이뤘다. 미선 씨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답답했다. 왜 이렇게 찾고 싶은 걸까?
남편의 과거가 궁금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난 미선 씨를 만나야 했다. 6월 17일. 태수 형의 기일. 남편은 아침부터 침울했다. 말없이 창밖만 봤다. 여보, 괜찮아요? 응.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도 알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 미선 형수님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요즘 전화를 안 받으셔. 심장이 덜컥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응. 작년부터 그래. 계좌번호도 바뀌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전화번호는 아세요? 알지. 근데 요즘 계속 꺼져 있어.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저장된 이름 미선 형수님. 번호가 있었다. 한번 걸어볼까요? 당신이? 네. 제가 여자니까 형수님도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걸어봐요. 난 번호를 내 폰에 저장하고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더 걸었다. 같은 멘트. 안 받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다시 해봐야겠어.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난 다시 인터넷을 뒤졌다.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개인정보 제공 사이트, 이것저것 찾아봤다. 그리고 한 사이트를 발견했다. 전화번호로 주소를 찾아주는 곳. 유료였지만 결제했다. 검색 버튼을 눌렀다. 5분 후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시 동 789번 길 12, 3층. 주소가 나왔다. 심장이 뛰었다. 찾았다. 난 주소를 메모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웠다. 여보, 깨세요. 왜? 미선 형수님 주소 찾았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뭐? 어떻게? 전화번호로 검색했어요. 경기도에 사시네요. 그래. 그럼 가봐야겠다. 오늘이요? 응. 오늘이 기일인데 인사라도 해야지. 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갈게요. 당신도? 네.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차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다. 1시간 반을 달려 그 동네에 도착했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신축 빌라와 다세대가 섞여 있는 곳. 789번 길 12, 3층 빌라였다. 차에서 내렸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딸랑. 잠시 침묵. 다시 눌렀다. 그때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남편이 말했다. 저 김민수입니다. 태수 형 동생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잠시 침묵. 잠깐만요. 딸깍. 문이 열렸다. 3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 미선 씨였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난 옆에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내예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썰렁했다. 소파에 앉았다. 미선 씨가 물을 따라줬다. 오늘이 기일이라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제 주소를? 전화가 안 돼서 찾아봤어요. 괜찮으시죠? 미선 씨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요즘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미선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무슨 사정이신데요? 미선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아들이요? 네. 작년에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지금 제가 갚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요? 혼자 갚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그래도 제가 갚아야죠. 아들이니까.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매달 이자만 몇십만 원씩 나가요. 제 월급으론 감당이 안 돼서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어요. 전세금을 빼서 빚 갚는 데 쓰고. 난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은 뭐해요? 연락 끊겼어요. 빚 때문에 도망 다니나 봐요. 미선 씨가 울먹였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 씨도 힘들었잖아요. 병원비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선 씨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린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태수형 이야기, 옛날 이야기. 미선 씨는 남편이 매년 돈을 보낸 걸 고마워했다. 민수 씨가 매년 보내준 돈,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이 학비에도 보탰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형님을,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만 자책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린 일어났다. 형수님,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나서는데 미선 씨가 불렀다. 민수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봤다. 난 운전하면서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뭐가요?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당신 할 만큼 했어요.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 나 좀 도와줄래? 뭐요? 형수님 빚 갚는 거. 심장이 덜컥했다. 그게 3천만 원인데요? 알아. 근데 형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요. 당신 병원비만 해도. 알아. 근데 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다. 남편 병원비에 재활치료비, 앞으로 정기검진 비용, 여윳돈이라곤 없었다. 그런데 그 돈을 미선 씨에게 준다고? 이해는 됐다. 남편의 마음, 죄책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저녁을 차렸다. 밥상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미선 형수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통장 잔고 아시잖아요. 알아. 그럼.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방법을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난 숟가락을 내려놨다. 대출이요? 지금 우리 나이에요? 할 수 있어.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요. 이제 환갑인데 대출 받아서 다른 사람 빚 갚아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나한텐 가족 같은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은 내 친구였어. 내 형 같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어. 당신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였다고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갔어야 했어. 또 그 소리예요? 26년 전 일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 거예요? 난 소리를 질렀다. 남편도 소리를 질렀다. 난 평생 붙들고 살 거야. 그게 내 책임이야. 책임이면 당신 혼자 지세요. 우리 노후까지 망쳐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후? 지금 노후 걱정할 때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죽어가요? 형수님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그건 형수님 아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마리오 같다. 점점 거칠어졌다. 결국 남편이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 어디 가요? 밖에. 쿵. 현관문이 닫혔다. 난 홀로 밥상 앞에 남았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의 마음도 이해됐다. 죄책감, 책임감, 다 알았다.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난 거실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냉랭한 분위기였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나갔다. 난 혼자 집에 남아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예금 800만 원, 적금 500만 원, 합쳐봤자 1,300만 원. 3천만 원엔 한참 부족했다. 남편 말대로 대출을 받는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갚을 능력이 있을까? 머리가 아팠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아들에게 미선 씨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도.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아빠 말리세요. 어떻게? 3천만 원이요. 우리 집 형편에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알아. 아빠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시게 해야 해요. 어떻게? 시간을 두세요. 조금 지나면 아빠도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아들 말과 달리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6월 20일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2천만 원까지 가능하대. 여보, 나머지 1,000만 원은 예금이랑 적금 해지하면 돼. 그럼 우린 뭘로 살아요? 내 퇴직금 남은 거 있잖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아. 우린 건강하니까 조금 더 일하면 돼. 당신 재활 치료 받아야 한다고요. 그거 병행하면서 할 수 있어. 난 답답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당신한텐 나랑 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당신이 또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믿을 수가 없네요. 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다.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난 설득을 포기했다. 6월 25일 남편이 대출을 실행했다.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 예금과 적금을 해지했다. 총 3,300만 원. 남편은 그 돈을 미선 씨에게 보냈다. 난 그 사실을 통장 문자로 알았다. 이체 완료. 3천만 원. 잔액 300만 원. 눈물이 났다. 우리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밤 난 남편과 제대로 싸웠다. 당신 미쳤어요? 뭐가? 예금까지 다 해지하고 돈 보냈다고요? 응.
우린 이제 뭘로 살아요? 잔액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괜찮아. 내가 일하면 돼. 일을 어떻게 해요?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몸도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괜찮다니까. 남편은 무덤덤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난 소리를 질렀다. 당신 가족은 생각 안 해요? 나는요? 아들은요? 생각하지. 거짓말. 당신은 그 형수님만 생각해요. 우린 안중에도 없고.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야. 또 그 소리. 책임. 당신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다. 난 그 형을 죽인 사람이야. 내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 사고였다고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 끝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뭐? 이혼할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이 정신 나간 거예요. 가족보다 죄책감이 더 중요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당신, 계속 그렇게 사세요. 혼자서. 난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남편이 말렸다. 어디 가려고? 아들한테 갈 거예요. 당신 진짜 가는 거야? 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남편이 따라왔다. 당신 제발 손 떼요. 난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딸깍.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다.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엄마 지금 서울 가는 중이야. 좀 이따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답장이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는? 나중에 얘기할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졸고 있었다. 난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30년. 남편과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돈 때문에? 아니다. 돈은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신뢰였다. 남편이 나보다 죄책감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 가족보다 과거를 선택했다는 것. 그게 견딜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했다. 밤 11시.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어디야? 서울역이야. 지금 갈게. 알았어. 기다려. 1시간 후 아들 집에 도착했다. 아들이 문을 열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랑 싸웠어? 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아들이 물을 가져다 줬다. 무슨 일인데? 난 모든 걸 말했다. 미선 씨 이야기, 빚, 대출, 돈을 보낸 것. 아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아빠가 진짜 그랬어? 응.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이혼해. 진짜. 민준아. 아빠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가족을 생각 안 하잖아.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엄마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여기서 좀 쉬어. 내가 아빠 만나서 얘기해 볼게. 소용없을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난 혼자 남았다. 작은 원룸. 아들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사는 집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아들이 정리를 잘했다. 난 창가에 앉아 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난 여기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당신,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이 남편을 만나고 왔다. 아빠 진짜 고집불통이야. 뭐래? 자기가 한 게 맞다고. 후회 안 한대. 이혼 얘기했더니 싫다고. 엄마 돌아오면 다시 얘기하재. 난 안 돌아갈 거야.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사실 확신이 없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난 아들 집에서 빈둥거렸다. 할 일이 없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아들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그게 전부였다. 공허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안 궁금해? 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서 잘 지내겠지. 엄마도 아빠 걱정되잖아. 한 번쯤 전화해봐. 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싫어. 7월 5일. 아들 집에서 지낸 지 2주째.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아들은 벌써 출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도 많아졌다.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재활 치료는 받고 있나?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전화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부인 되시나요?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미선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민수 씨 괜찮으세요? 네. 요즘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남편이 좀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 돈으로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숨통이 트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밝았다. 하지만 난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사모님도 감사해요. 민수 씨를 잘 이해해 주셔서. 이해?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을 떠나왔을 뿐이었다. 네, 뭐.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미선 씨는 고마워했다. 빚을 갚게 돼서 행복해했다. 하지만 우린 망가졌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미선 씨 전화 이야기를 했다. 엄마, 그 사람 뻔뻔한 거 아니야? 뻔뻔하다니?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됐는데 고맙다고만 하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좀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 말도 맞았다. 하지만 미선 씨를 탓할 순 없었다. 그날 밤 난 잠을 못 이뤘다. 계속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소통이었다. 남편은 26년 동안 혼자 죄책감을 짊어졌다.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숨겼다. 나도 남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현실적인 것만 따졌다. 우린 서로를 몰랐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던 적이 있었나?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 집에 다녀올게. 정말? 응. 아빠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은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만나보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참지 말고. 응. 그날 오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2시간 반. 창밖 풍경이 익숙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열쇠가 있었다. 그냥 들어가도 됐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딸랑.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남편이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안 깎았다. 당신,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녔어요? 대충. 난 한숨을 쉬었다.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다. 당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노후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돈은 이미 보냈잖아요. 그래도 당신한테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난 남편을 똑바로 봤다. 여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26년 동안. 태수 형 이야기. 죄책감. 왜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부끄러웠으니까. 내가 친구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게 사고였다고요. 그래도 내가 같이 갔으면 안 죽었을 거야.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 날 미선 형수님이 나를 봤어. 원망하는 눈빛이었어. 왜 당신은 살아있느냐는 눈빛. 그건 당신 착각일 수도. 아니야. 분명 그랬어. 그 눈빛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년 돈을 보냈어. 속죄의 의미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미선 형수님이 빚에 시달린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이번엔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이 화낼 줄 알았어. 당연히 화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해야 했어. 난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여보, 나한텐 뭐예요? 뭐가? 나는 당신한테 뭐냐고요.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상의 안 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돌봐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죠.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그럼 어떡해? 난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침묵이 흘렀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말했다.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를요? 우리. 난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해보고 싶어. 다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지난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돌아와줘. 다시 시작하자. 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난 집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부부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일당 같은 집에 있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내가 싫어할까봐 눈치를 봤다. 난 남편과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과거 이야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다. 남편의 죄책감,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다.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7월 15일, 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저예요. 미선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 굳이 안 오셔도. 아니에요. 꼭 가고 싶어요. 민수 씨 부부 덕분에 제가 살았거든요. 결국 약속을 잡았다. 7월 20일,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약속 날이 다가왔다. 난 마음이 복잡했다. 미선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덕분에 우리 부부 거의 헤어질 뻔했어요 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까? 7월 20일 오후 2시, 미선 씨가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형수님.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미선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거실로 안내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미선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 씨 부부 정말 감사해요. 그 돈 덕분에 빚 다 갚고 이제 좀 숨통이 트였어요. 다행이네요. 아들도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요? 잘 됐네요. 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미선 씨가 나를 봤다. 사모님도 정말 감사해요. 남편분을 이해해 주셔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물었다. 형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 사업 실패하고 빚 생겼을 때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 안 받았어요? 미선 씨가 잠시 망설였다. 사실은 처음엔 다른 데도 알아봤어요. 친척들, 친구들. 근데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한테는 제가 먼저 연락 안 했어요. 민수 씨가 제 사정을 알고 먼저 연락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했다. 미선 씨가 떠난 후 난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아까 왜 그런 질문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았냐고.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데요? 남편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형수님 통장 내역을 봤어요. 통장 내역을요? 어떻게? 돈 보낼 때 계좌번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형수님이 받은 돈이 우리 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았더라고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여러 명한테. 심장이 덜컥했다. 그럼 형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난 다음 날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미선 씨에게 전화했다. 형수님, 저예요. 사모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형수님,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 받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모님, 무슨 오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돈 받으셨죠? 긴 침묵 끝에 미선 씨가 말했다. 네.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들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텐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형수님, 정확히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총액이요.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다. 그럼 빚은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그건 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수님, 우리를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 사람한테 돈 받아서 빚 갚고 남은 돈은 뭐에 쓰신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로. 긴 침묵 끝에 미선 씨가 말했다. 아들이 또 사업 시작했어요. 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럼 결국 빚 갚는데 안 쓴 거잖아요. 빚도 갚았어요. 근데 아들이 기회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네요. 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형수님이 그랬다고? 네. 우릴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난 형수님을 믿었는데, 진짜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일 테니까. 근데 우리한테 솔직하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바보였어. 완전 바보. 난 남편을 안아줬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선의로 한 거니까. 하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울었다. 난 그를 꼭 안아줬다. 그날 이후 우리는 미선 씨와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로 했다. 태수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야겠어. 그래요. 당신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돈은 없었다. 3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남편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경비, 주차 관리, 간단한 사무 보조. 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다. 온라인 데이터 입력, 설문조사, 번역 보조. 적은 돈이었지만 하나씩 모았다. 8월이 됐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 미안해. 뭐가요? 또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잖아. 이제 그만해요. 과거 얘기.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난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았어. 현실을 봐야 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장점이에요. 남편이 웃었다. 우린 서로를 꼭 안아줬다. 9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7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희망이 보였다.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때? 잘 지내.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 그래. 응. 다행이다. 아빠는? 아빠도 잘 지내. 일하면서 보람 느끼고 있어. 좋네. 나도 곧 내려갈게. 응. 기다릴게. 10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남편과 산책을 나갔다. 동네 뒷산. 단풍 아래를 걸으며 남편이 말했다. 당신, 우리 여행 갈까? 여행? 돈도 없는데? 조금 모으면 갈 수 있어. 국내 여행이라도. 그래요. 가요. 오랜만에. 우린 손을 잡고 걸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행복했다. 11월. 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민수 씨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문자를 보고 물었다. 답장할까? 아니요. 그냥 놔둬요. 그래도 형수님인데 더 이상 당신 짐 아니에요. 놓아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미선 씨를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아들이 내려왔다.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어머, 반갑다. 들어와.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고기를 구웠다. 난 샐러드를 만들었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다. 식사 후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다. 민준아, 결혼 생각 있어? 아빠,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좋은 사람 같아서. 아들이 웃었다. 조금 더 지켜봐야죠. 그래. 천천히 해. 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제 괜찮았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남편과 난 창가에 앉아 해돋이를 봤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다. 여보, 새해 소원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난 웃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남편이 나를 안았다.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우린 서로를 꼭 껴안았다. 지난 1년은 힘들었다. 남편이 쓰러지고 수첩을 발견하고 미선 씨를 만나고 돈을 보내고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모든 게 폭풍 같았다. 하지만 우린 이겨냈다. 그리고 배웠다. 소통의 중요성, 신뢰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의미. 남편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난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됐다. 우린 더 단단해졌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새로운 1년, 새로운 시작. 우린 손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혹시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진 않나요? 우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